악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훌륭한 통치자나 정당을 항상 잘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더라도 그가 악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도록 장치를 두는 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히틀러는 선거를 통해 집권했고 트럼프는 민주주의 절차를 악용해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윤석열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또한 각종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조작과 은폐, 왜곡 보도에 힘입어 선출되었고 한 체제예요. 근데 이 민주주의의 우월성이 어디서 오냐 하면요, 되게 민주주의는 세 가지, 제가 요새 3자를 좋아해요. 뭐든지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민주주의는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층위 또는 디멘전, 차원이 있어요. 또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팩터.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원리 또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제도고요. 세 번째는 의식이에요.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인민주권 또는 주권재민,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법치주의. 이 원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법치주의. 임의적인 명령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확정되고 널리 공포되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법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국민이 법 지키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는 기본권의 불가침. 그러니까 시민의 기본권은 법으로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권을 인정해 주는 거,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기본 원리 또는 기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두 번째는 제도인데요. 제도는 크게 보면 다수결,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다수결로 한다. 이게 선거제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또는 입법기관의 의사규칙,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두 번째는 권력의 제한, 분산, 상호견제. 이게 임기가 있고요. 한 번 뽑혀도 때가 되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상권 분립. 알잖아요. 대통령이 기판치니까 국회가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냐 기각하냐. 이렇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따로 존재하면서 어느 한쪽이 뭐 잘못한 걸 다른 쪽이 견제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권력의 제한, 분산, 상호견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을 보면 이거는 다수의 지배를 확정해 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다수의 지배가 무제한적으로 아무 곳에나 아무 방식으로나 갈 수 없도록 그 다수결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 자들이 아무 짓이든 지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쪼개고 나누고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시민들을 권력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차원이 의식이에요. 이게 똑같은 민주주의 헌법과 똑같은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 차이가 있죠. 어떤 나라는 그 제도를 가지고 매우 유능하게 경제 발전도 잘 시키고 문화도 융성하게 만들고 모든 갈등을 평화적이고 순조롭게 해결하는 반면, 어떤 나라는 국회에 막 우한마가 등장하고 전기톱이 등장하고 막 멱살잡이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를 잘 담아내지도 못하고 경제 발전도 잘 못 시키고 또 사람들이 이 권리도 제대로 보장을 안 해주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독일은 제도 면에서 우리는 대통령제, 거기는 내각제,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 면에서 우리는 단순다수제, 1등하는 사람이 혼자만 당선되는 거. 독일은 정당들이 지지표를 얻은 비율만큼 의석을 가지는 이런 제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주권재민, 그죠? 그 다음에 법치주의, 또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 이거 다 똑같고요. 다수결 원칙적으로는 똑같아요. 권력의 제한, 분산, 상호견제 이것도 동일해요.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지만. 근데 독일 민주주의와 우리 민주주의를 비교하면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독일은 독일 연방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노동자 근로자 대표들이, 그러니까 직원 대표들이 기업 이사회에 다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다면 막 반시장주의, 친북 좌빨, 사회주의 온갖 얘기 다 나오잖아요. 오늘은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 제사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가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묻습니다. 누가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이 권력을 가져야 정당한가? 이 질문은 단순히 정치체제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삶과 자유를 지키는 핵심 원리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철인 정치, 즉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통치자는 탐욕도 무지도 없어야 하며 인간과 사회, 정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죠. 그에게 국가는 텔로스, 즉 목적을 실현하는 존재이며 그 목적은 정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론적 국가관은 맹자에게도 이어집니다. 맹자는 군자는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덕치, 왕도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백성은 물과 같고 군주는 그 위의 배와 같으니 물이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말로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한 권력은 무너진다고 봤습니다. 이 또한 목적론적 국가관으로 통치의 정당성은 시민의 동의와 윤리적 정당성에 있다는 관점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현대사회가 제1의 물결농업혁명, 제2의 물결산업혁명, 제3의 물결정보화혁명을 거치며 권력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력은 더 이상 무력이나 불을 통해서만 유지되지 않고 정보와 지식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는 더 섬세한 감시와 시민의 능동적 참여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트라시마코스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국가는 추상적 가치가 아닌 권력을 쥔 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법과 제도 역시 강자의 편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현실 정치에서 종종 법이 정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날카롭게 찌르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나 정권의 이익이 정의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 권력이 강할수록 그에 복속되는 법과 제도는 불평등을 양산합니다. 악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훌륭한 통치자나 정당을 항상 잘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더라도 그가 악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도록 장치를 두는 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히틀러는 선거를 통해 집권했고 트럼프는 민주주의 절차를 악용해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윤석열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또한 각종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조작과 은폐, 왜곡 보도에 힘입어 선출되었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령과 내란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파괴 사업을 비판하던 시민 미네르바를 구속했고 박근혜는 재벌을 압박하며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들의 비위를 감싸거나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올바른 정보를 접하지 못했고 오히려 언론에 의해 잘못된 선택으로 유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언론과 권력이 결탁했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민주주의는 때로 국가가 선을 행하는 것조차 방해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철인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회, 헌법재판소, 언론, 반대 정당 등이 사악한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면 어떤 선한 정책도 실행되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보여준 것처럼 삼권분립,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력의 견제 장치는 최악의 인물과 그를 비호하는 정당, 언론에 의해 무참히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를 단순히 최선의 인물을 뽑는 제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쥐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내란 시도와 같은 사태는 그 믿음을 무너뜨렸고 언론의 책임 방기는 그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우리는 2025년 6월 3일 그 위기의 끝에서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는 단지 선거의 승리가 아니라 제도의 본질과 가치를 다시 회복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중우정치로 타락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실제로 아테네 시민들은 소크라테스를 신을 부정하고 청년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배심원 투표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식이며 언론의 역할 또한 그 핵심 중 하나입니다.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선한 인물도 위선적 인물도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시민이 깨어있고 언론이 제 기능을 하며 제도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사악한 세력을 합법적으로 징계하거나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뽑을 것인가 보다 제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지만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이며 그 중심에는 시민과 언론의 책임이 있습니다. 뉴스 자체는 죄가 없다고 봐요. 저는 저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만든 거니까 가짜 뉴스 그 자체는 죄가 없죠. 의도를 가지고 만들면. 근데 저는 가짜 뉴스는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고요. 이 정보 소비자들이 그 가짜 뉴스와 다른 뉴스를 비교해 보는 걸로 저는 그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막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가짜 뉴스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 하면 이른바 확증 편향의 오류.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을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배척하는 이 성향이 인간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JTBC가 조작해서 만든 문서를 데스크탑에 만든 다음에 그것을 태블릿 PC에 옮겨 심어가지고 폭로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말해주는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주장하는 가짜뉴스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짜뉴스를 믿는 건 누구 책임이냐 하면 그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남들이 나쁜 짓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러나 남들이 하는 옳지 않은 짓을 내가 알아볼 수는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짜뉴스 시민들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그걸 못하면 되게 멍청한 거죠. 근데 정말 우려되는 거는 뭐 당연히 수용자 입장에서 무분별하게 뉴스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향하고 스스로 뉴스를 좀 비교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과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하는데 그 책에도 나오지만 나이가 들수록 본능적으로 사람은 보수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광장에 나가보면 광장과 시청각 광장은 너무나 사뭇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미 보수화가 진행이 돼 있고 또 더 이상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그 세대들에게 이 구분할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예, 변화가 올까요? 그게 근데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증거와 팩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 그건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요즘 제가 일종의 기시감을 느끼는데요. 집안에 그 태극기 집회 나가는 어르신이 있는 집들이 꽤 있죠. 아무리 며느리가 말리고 아들이 말리고 손주가 말려도 안 듣고 꽁꽁 싸매고 방한복 입고 태극기 하나 챙겨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걱정이 많아요. 이게 1980년대에 운동권 청년이 하나 있는 집안의 문제하고 비슷해요. 예. 어머, 저 집 할아버지가 태극기 집회 나간대. 어머, 어쩌면 좋아. 그 집 걱정 많겠다. 이런 거요. 그 집 아들이 운동권이래. 아유, 그 엄마 걱정 많겠네. 이런 거잖아요. 외견상 비슷해요.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죠.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냥 우리는 도리를 지키는 것으로 아버님, 할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이 뉴스도 좀 보세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어르신 인생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대신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밥이라도 잘 드시고 다니게 용돈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예. 거기서 또 들게 되는